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콘텐츠들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DP의 열풍이 채 가시기 전에 등장한 오징어 게임이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징어 게임 봤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작이죠. 그래서 그런지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도 DP 못지않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리뷰를 원하는 분들은 양측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졸작으로 보는 사람들과 이 작품을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로 치켜 세우는 사람들로 첨예하게 나뉜 것이죠.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지닌 특유의 오락성과 이 작품이 지닌 메시지와의 부조화 때문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오락으로서의 재미 역시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성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류의 작품은 결과를 알고 보면 재미가 확연히 반감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작품은 결말을 알더라도 그 안에 담긴 다른 가치들 때문에 결말을 알고 봐도 충분히 작품의 다른 요소들을 즐길 수 있지만 추리 장르나 이와 같은 서바이벌 게임 장르 혹은 반전이 있는 작품들은 미리 스포일러를 접하면 결정적으로 재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총 9화로 구성된 드라마로 한 편의 길이는 오프닝과 엔딩 크레딧을 제외하면 대략 45분에서 50분에 달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드라마를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저는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할 것 같군요. 적극적으로 추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제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생각보다는 재밌게 봤습니다. 긴 추석 연휴에 보기에 크게 시간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얼이나 자전차왕 엄복동도 일단 재미있게 보기는 보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이 작품이 졸작을 겨우 면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재미있어지는 거지? 하고 의문을 품으신 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졸작을 면한 이유는 이 작품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좋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고 추천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서로는 줄이고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니어스 게임이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법 반향을 일으켰던 아마 TVN에서 방영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본의 많은 작품들을 표절해서 예능으로 만든 아류작이었죠. 지니어스 게임은 꽤 재미있었습니다. 나오는 게임들은 대부분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이었고 마치 일본 만화 라이엇 게임처럼 인간이 어떻게 집단을 만들고 협력하고 반목하고 배신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니어스 게임은 예능으로서도 일부 팬들의 지지를 받았을 뿐 폭넓은 인기와 지지를 얻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다음에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는 게임의 룰이 지나치게 이성과 합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가벼운 예능에서 재미를 찾으려는 대중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절박함의 부재야말로 지니어스 게임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봤습니다. 지니어스 게임에는 꽤 많은 금액의 상금이 걸려 있었지만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은 그 상금이 없어도 충분히 살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절박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대중들을 확 사로잡을 매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가족 오락관의 단순한 게임에 크게 웃던 사람들에게 지니어스 게임의 복잡한 룰은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게임들도 표절이잖아요. 절박함. 오징어 게임과 같은 도박형 배틀로얄 게임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절박함입니다. 보통 이런 장르의 콘텐츠는 일본에서 많이 나왔죠. 도박묵시록 카이지, 배틀로얄, 라이엇 게임, 도박마 바쿠 같은 작품들이 모두 같은 장르입니다.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는 거의 잉여 인간에 가까운 이토 카이지를 등장시킵니다. 프리터조차 아닌 직업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매일같이 바닥을 기는 삶을 살면서 정작 벤츠 같은 고급 수입차를 가진 사람들을 질투해서 엠블럼을 떼고 다니는 친구죠. 이 친구는 바보처럼 연대 보증을 서고 거액의 빚을 진 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희망의 배. 도박선 에스포아르의
탑승하게 된 거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빚을 진 사람들이 모두 어떤 특정한 장소, 그것도 외부와 격리된 곳으로 초대돼 목숨을 담보로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해주는 주최 측의 일방적인 게임 진행에 휘말려 서바이벌을 벌인다. 오징어 게임의 구도와 일치합니다. 아무튼 문제는 절박함입니다. 라이엇 게임에서도 빚 문제를, 배틀로얄은 도박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 타인을 살해해야 하는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도박마 바쿠는 비록 결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매 경기 목숨을 거는 것은 비슷합니다. 즉 생명이라는 다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를 걸었을 때야말로 인간의 절박함이, 그리고 그 진면목이 나온다는 발상이 배틀로얄 장르의 작품들이 지닌 공통된 인식인 셈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입니다. 주인공 성기훈의 상황은 자기적이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충분히 있죠. 공고를 나와서 자동차 회사를 다니다가 파업하다 구조조정을 당한 이후 사업에 실패하면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인물입니다. 거기에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미래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정신을 전혀 못 차린 인물이라서 노모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훔쳐서라도 도박을 하러 간다는 설정입니다. 거의 이토카이지 못지않은 막장 인생이죠. 초반의 진행은 인상적입니다. 공유에게 뺨을 맞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훈이 경마에서 번 금액은 456만원, 오징어 게임의 인원수는 456명, 총 상금의 액수도 456억원, 그리고 기훈의 번호는 456번. 이 정도면 제작진이 기훈에게 처음부터 많은 상징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 구성의 면면은 다소 식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 나오는 이들이 기훈의 동네 아는 동생인 쌍문동 천재 조상우, 기훈의 지갑을 훔쳐갔던 탈북자 소매치기 강세벽, 그리고 조직폭력배인 덕수, 사기 전과자 한민여, 외국인 노동자 알리,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노인 일람이 주요 등장인물이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정작 역할은 정형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쉽죠. 아무튼 오징어 게임은 이 등장인물들의 절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동원했습니다. 각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건 이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설득력을 위해 개연성을 일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건 뒤에서 한 번에 다루기로 하죠. 초반의 진행은 좋았습니다. 탈락자를 대거 만들면서 이 게임의 본질을 전달해주는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좋은 스타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로봇, 그 로봇에 대응해 저격총을 쏴 제끼는 진행 요원들의 모습이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게임도 설정도 구조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 게임이 진행되는 섬의 구조물들이 마치 장난감 세상 혹은 게임 속 세상인 것처럼 꾸며놓은 부분이라든지 진행 요원들의 가면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져 있어서 동그라미는 일꾼, 세모는 군인, 네모는 지휘관으로 세분화되는 식의 알기 쉬운 설정들이 좋았습니다. 설정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기 쉽게 노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정보에 계속 관심을 두도록 하는 거죠. 울려 퍼지는 총성, 터지는 비명, 게임을 이해하는 참가자들, 해맑게 웃으면서 뛰어가는 일람, 기운을 도와주는 알리에 이르기까지 첫 게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진행도 좋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게임의 진행을 거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이후 투표의 진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게임이 한번 중단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건 이후에 게임 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들에게 한 번의 재선택 기회를 줘서 참가자들을 한 번 솎아낸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 이후에는 진짜로 절박한 데다 게임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진짜 참가자들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칭 민주적이라 주장하는 투표 시스템의 가장 마지막 선택권을 일람에게 준 것도 흥미롭습니다. 자기적인 진행은 이쯤 되면 이 작품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고 하필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뇌종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게임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였던 이 철부지 할아버지가 게임의 중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삶의 지혜를 갖춘 노인이라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일람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아마 그 선택조차 일람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봐야겠지만요. 무엇보다 이 오징어 게임의 게임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게임은 의의를 지닙니다. 오징어 게임은 대부분 두뇌전보다는 체력, 근력, 순발력, 판단력, 집중력 등을 요하는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악하기 쉽고 단순한 게임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탈락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입니다. 워낙 게임이 쉽고 간결하기 때문에 파헤치는 재미는 없지만 몰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고, 두뇌전 위주의 조합이었다면 이 작품에서 크게 활약한 기훈이나 알리, 덕수 같은 등장인물들의 운신의 폭이 확 좁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뽑기라는 표현이 제게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저는 달고나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문방구 옆에 화로와 국자가 있고 아이들이 국자를 들고 아주머니에게 가서 돈을 내면 국자에 설탕을 넣어줬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쿡쿡 눌러가며 국자를 달구다가 설탕이 완전히 액체가 되면 소다를 넣었죠. 휘휘 돌린 후에 비닐을 입힌 나무판에 탁 놓고 만들던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들고 가는 것이 제가 아는 달고나였습니다. 옆에서 만들던 친구가 뜨거운 국자를 제 팔꿈치에 대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도 그 자국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아저씨가 와서 만들어주고 쇠로 된 틀로 별이나 동그라미, 우산 같은 걸 찍어주는 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경험했죠. 그런 건 보통 놀이공원이나 유원지에서나 파는 비싼 간식거리였으니까요. 제가 만들던 달고나는 직접 만드는 것이기에 가격이 저렴했죠. 아무튼 이 설탕 뽑기는 추억의 맛입니다. 여기에서 이 작품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후로 설탕 뽑기가 나온 건 이 오징어 게임이 추억의 놀이를 테마로 하고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놀이가 놀이다웠던 건 역시 어린 시절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은 이후에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도 예전처럼 즐기기 어려워지죠. 그 시절에는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 하는 감상이 이 드라마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마치 일본의 신이 말하는 대로를 연상시키는 구성이죠. 첫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아예 노골적으로 베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우리가 추억의 놀이라 부르는 놀이들은 이제 거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아이들은 모두 모여서 저녁까지 엄마가 밥 먹으라고 찾으러 올 때까지 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훨씬 재미있는 다른 놀이들이 있고 아이들은 차라리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 집을 지으면서 놀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는 다양해지고 전통 놀이는 점차 재미를 잃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참, 마인크래프트는 어린이가 즐길 수 없는 게임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여기에서도 셧다운제가 얼마나 대책 없는 막장제도인지 알 수 있네요.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추억을 다시 가져와서 놀이로 만드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처음 말한 절박함, 즉 순수한 오락으로서의 재미를 찾을 수 없게 된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굴레를 씌워 게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거액의 상금은 그들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다만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달고나 게임은 너무나 단순해요. 물론 설탕 뽑기를 제대로 뽑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바늘 같은 도구도 있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이 목숨이 걸린 마당에 신중해지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물론 힘을 잘못 주면 깨지는 데다 품질이 모두 균일하지는 않을 테니 다른 의미에서 뽑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단순하고 쉬운 게임이고 저는 이 게임을 접하자마자 침을 뱉거나 바르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그 방법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작품은 영화적 허용으로 주인공 기훈만 침 바르기를 떠올렸고 뒤늦게 다른 이들이 따라한다는 설정이긴 하지만 쉬운 만큼 허무하기도 하죠. 단순한 게임이라는 비판 이면에는 명과 암이 분명합니다. 우선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조상우의 캐릭터와 역할이 명확해졌다는 점이 칭찬할 부분입니다. 상우는 잘나가던 인물의 비참한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잔혹한 일면을 갖춘 사람이기도 하죠. 새벽에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이게 설탕 뽑기라는 걸 눈치채지만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잘 따르던 기훈이 우산을 선택할 때 안타까움과 망설임이 공존하는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상상해보자면 아마 상우는 스스로 세모를 고르고 이용 가치가 높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알리를 최우선으로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심 노인인 일남이 우산을 선택하기를 바랐겠죠. 그래서 기훈이 우산을 골랐을 때 머뭇거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비정한 세상의 법칙과 기훈을 향한 우정 사이에서 머뭇거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우는 끝까지 고정됩니다. 한번 기훈을 버린 상우가 다른 동료들을 버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상우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게임일 겁니다. 반면 새벽의 캐릭터는 들쑥날쑥합니다. 여기에서 새벽은 분명 신체 능력과 손재주, 과감한 판단력과 행동력을 바탕으로 드라마 전반에 거쳐서 조커 카드처럼 움직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이 작품에는 2장의 조커 카드가 있다. 외부에는 경찰의 신분으로 오징어 게임 내부로 잠입해 주최 측의 입장에서 판을 흔들 황준호가, 내부에는 특유의 능력을 바탕으로 게임의 룰을 휘저어버릴 강세벽이 활약하며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강세벽의 조커로서의 활약은 그냥 한번 보여주고 끝나버립니다. 이후로 새벽은 좋게 말하면 사연팔이고 나쁘게 말하면 병풍에 지나지 않게 되거든요. 줄다리기 게임 이전에 스페셜 게임이 있었죠. 바로 사륙전입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서로 죽이게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사륙전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의 생명과 살인, 폭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덕수가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이 작품 내에서 살인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덕성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가볍게 바라봅니다. 사륙전 이전에 생존자는 10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자 80명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28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패닉과 공포에 휘말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비한 학살에 가까워요. 28이나 되는 시체가 뒹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집니다. 이건 게임으로 인한 학살이 아니라 플레이어 내부의 살인 행위인데도요. 이후 벌어진 줄다리기 게임은 드라마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물론 저는 이 게임에서 도박목시로 카이지를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치밀한 구성이나 논리 전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이지 역시 개연성의 오류는 발견되지만 적어도 그 작품에는 어떤 해법이 존재하고 그 해법으로 가기 위한 길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줄다리기 게임에서 보여준 방법은 그냥 줄다리기를 잘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힘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단순합니다. 저는 게임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그 의도는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우악스러운 게임의 룰이 다시 말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는 힘이 없는 여자와 노인은 배제되고 무시됩니다. 줄다리기 같은 게임에서는 특히나 더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가진 자, 강한 자는 살아남고 더 유리하게 살아남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비참하게 소외된다는 거죠. 마치 미녀처럼. 줄다리기 게임에서 마치 희생되는 것처럼 보였던 미녀는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사실 드라마 내내 텐션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위약스러운 면을 보여서 보는 내내 부담스러웠던 인물이기도 하죠. 마치 꾸며낸 듯한 악의, 오버하는 행동과 표정들. 저는 이게 알기 쉬움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도 알기 쉽게, 캐릭터도 알기 쉽게, 인물을 쉽게 제시하려다 보니 인물의 내면의 깊이나 복잡함, 입체적인 면은 사라지고 시종일관 소리나 지르고 오버하는 캐릭터가 남게 된 거죠. 미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보통 인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사기전과 오범이라는 과거가 말해주듯 속세의 찌꺼기가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으면서 동시에 큰 빚을 져서 앞날이 막막한 상태. 그 와중에 겪게 된 서바이벌 게임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녀석은 양아치 냄새에 풀풀 풍기는 인간이죠. 그런 놈들에게 미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섹스 어필 뿐입니다. 누군가는 미녀를 속물이다, 쓰레기다 욕하겠지만 미녀에게 있어서 이건 생존 전략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녀는 조금 더 슬프게 그린 배틀로얄의 소마 미츠코입니다. 남자에게 성적으로 어필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으로 생존해온 소녀였죠. 다만 소마의 성적 매력이 남자로서는 거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인 반면에 미녀의 성적 매력은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을 혹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녀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무기를 유일한 생존병기로 사용하는 아슬아슬한 캐릭터입니다. 작품 내내 미녀가 그렇게 오버하고 아무에게나 성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미녀로서는 그것 외에는 살아남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녀의 캐릭터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행동이나 태도에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지만 정작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설명하는 대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여성이었고 내내 어그로를 끌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에게 덤벼들어 동기어진을 한다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보여주고 끝날 따름입니다. 얼마 등장도 하지 않은 다른 여자 캐릭터, 특히 지영이 같은 인물에게는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사연팔이를 할 분량을 주면서 정작 지영보다 훨씬 비중이 높았던 미녀는 소모품으로 취급했죠. 캐릭터 분배에 깊이가 부족해 보이는 건 대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짝을 구하지 못한 미녀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구슬치기 게임으로 향합니다. 일단 구성은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에서 하나의 팀이 되었던, 그래서 서로를 믿을 수 있었던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대를 골랐을 때 그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이 결론. 사실상 이 게임의 의의는 여기에 있는 거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 적으로 돌변할 때의 당혹감. 비록 드라마는 그걸 강조해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흐름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게임의 구성은 악랄하기까지 하죠. 모두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니까. 일단 이 에피소드를 엉터리로 만든 강세벽, 지영, 심파 커플은 집어치우고 다른 이들부터 살펴보죠. 덕수는 나름대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녀석을 선택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대응할 수 있겠다 싶은 포진이겠지만 그 강한 녀석이 덕수를 찌르는 격이 되었으니 당황할 만합니다. 상호 같은 인물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자신의 짝으로 기훈보다 알리가 훨씬 쓸만하고 말도 잘 듣는다 생각했지만 정작 그 유능한 친구와 직접 맞상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기훈은 끝내 동정심을 발휘한 상대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도덕적, 윤리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최악의 결과를 얻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게임은 악랄합니다. 줄다리기에서 협력을 강조했기에 가능한 포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감탄하면서 봤어요. 새벽이랑 지영이 분량만 삭제하고 그냥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표현했으면 저는 이 에피소드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겁니다. 제발 사연팔이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되나요? 각 캐릭터들의 비정함이 더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별로 언급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슬슬 드라마가 이상해진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부분부터죠. 구슬치기는 내가 선택한 동료와 싸운다는 컨셉만 확실할 뿐 게임 자체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덕수의 승리도 잘 납득이 안 되고 다른 애들의 승부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기훈이는 일남과 홀짝으로 승부를 내야 했어요. 이게 뭡니까 대체? 상우가 알리에게 패배하는 순간에 알리를 속이는 부분은 그야말로 졸속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를 너무 순진무구하게 그렸어요.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버텨도 덤벼들 정도로 강단이 있고 사장의 거짓말을 간파할 정도로 영리하면서 동시에 처자식이 있어 간절함도 지닌 알리는 사실상 최강의 캐릭터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 알리를 이 작품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상호가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해요. 목에 구슬자루를 걸어주다니 알리가 무슨 애입니까? 게다가 바닥에 옷을 깔고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돌멩이와 구슬을 바꿔치기 하는데 알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당했다니 상호가 뭐 타짜라도 됩니까?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일남과 기훈의 대결은 일남의 치매를 이용하는 기훈의 변화도 납득이 되고 일남이 마지막에 기훈을 위해 포기해주는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여기까지는 일남이 그저 치매 노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56번인 기훈이가 자신의 겉옷을 일남을 위해 사용하고 일남이 겉옷 없으면 무시당한다면서 자기 옷을 주는 순간부터 일남과 기훈이 하나가 되었음을, 그리고 이때부터 기훈이
1번의 옷을 입음으로써 1위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간단한 암시도 주거든요. 비록 막장 인생이었던 기훈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착해서 주변 사람들 그냥 봐서 넘기지 못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기훈이 지나치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는 하지만 기훈이 정도면 이런 도박 서바이벌 게임 장르에서는 왕도에 가까운 주인공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여기에서 일람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람이 호스트이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처음 깐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얼른 깐부 제도를 생각했습니다. 깐부를 맺는 순간에 구슬을 공유하기로 했으니까 일람은 양도한 것이지 패배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되었겠거니 하고 추리했지만 그냥 빗나갔죠. 왜냐면 방송에서는 1번 탈락이라고 정확히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람은 플레이어로서 사망해야 하는 순간에 플레이어가 아닌 호스트로서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람이라는 인물은 성공적이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해 보이는 지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셜 게임 때, 즉 밤에 죽고 죽이는 사륙전 때 일람은 기훈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냥 살해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줄다리기 때 상우의 기지가 없었으면 그냥 떨어져서 죽었을 겁니다. 설마 하니 일람만 살려줄 어떤 장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즌2에서 밝혀지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일람이 정말 목숨을 걸고 게임을 했는가 아니면 여차하면 나올 생각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답은 일람은 원래 목숨을 걸고 게임을 즐길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살해당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였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을 챙겨주는 기훈을 보며 기훈의 다음 게임을 보고 싶어져서 마음을 바꿨다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시나리오가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드라마를 더 자세히 보면 일람이 어느 순간 침대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일람이 나 무서워하는 부분에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만하자고 하자 바로 스페셜 게임을 중단하는 모습. 이런 묘사는 복선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일람이라는 캐릭터를 다양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직접 게임을 하는 게 가장 즐거울 거라고 말한 일람이 사실은 목숨까지 걸 생각은 없었다는 건 일람은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은 걸지 못하는 기만자에 불과하다는 말일 테니까요. 그렇게 드라마는 막바지로 향합니다. 징검다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도박묵시록 카이즈에 나오는 인간 경마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차이점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참고한 것은 분명하죠. 문제는 깊이가 한없이 얕다는 겁니다. 도박묵시록 카이즈에서 인간 경마는 다리를 건너는 인간의 공포를 인간의 생애와 인간이 지니는 소통에 대한 욕망을 버무려서 하나의 완벽한 에피소드로 승화한 도박묵시록 카이즈 최고의 명장면이 속출한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그 어떤 작품에서도 인간 경마를 넘어서는 고독한 생존의 레이스를 본 일이 없습니다. 징검다리는 그 인간 경마의 껍데기만 가져와서 겉핥기만 하는 작품일 뿐입니다. 트릭도 불 끄는 것도 마지막에 유리를 폭발시키고 그걸로 새벽이 닫힌다는 진행도 형편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시간을 들여 리뷰할 가치도 없습니다. 주인공도 순전히 운으로 마지막 번호를 골랐을 뿐이고 하필이면 주요 인물 3인방이 14, 15, 16이라는 괴랄한 진행에는 한숨이 나올 뿐이죠. 미녀의 최후도 앞에서 이야기했으니 이건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이 이야기는 긴장감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상우가 새벽을 죽이는 장면은 그야말로 최악의 컷이라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약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약점은 이 작품이 그리 진지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러서 목숨을 빼앗는 것을 너무 쉽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게 너무 쉽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고작 며칠 지났다고 아파서 정신 잃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칼로 목을 찌르고는 태연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 생에 대한 집착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웃겨요. 지영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지영이 지닌 과거는 아픈 것이죠. 목사 직업을 지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을 겁탈하기까지 했기에 지영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으로 왔죠.
그래서 지영은 사실상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영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어가면서 게임은 집어치우고 이야기나 하자고 말할 때 저는 지영이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덕수를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생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집착을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도 목숨을 던지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탁 풀려요. 그렇게 마지막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부분도 별로 말할 건 없습니다. 비가 내렸고 둘은 싸웠고 마지막에 기훈이는 포기하려 했지만 상우가 자살한다는 내용입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결론이죠. 이 드라마의 가장 나쁜 수가 황준호입니다. 준호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료를 경찰에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준호의 형인 프런트맨 이노는 왜 주최 측이 되었는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즌2에서 왜 경찰이었던 그가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고 어떻게 우승했으며 그 많은 상금이 있음에도 이 게임의 주최 측에 서야 했는지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죽은 오일남의 뒤를 이어 호스트가 되고 그렇게 게임을 더 악랄하게 만드는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서 이 게임의 진정한 배우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결말에서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애매하게 처리했습니다. 준호가 총을 맞은 부위를 보면 죽을 위치는 아닙니다. 물에 빠지면 어지간해서는 죽겠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클리셰는 아주 안전한, 제가 볼 때는 안전 등급 1등급의 클리셰입니다. 적어도 영화의 세계에서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미드소마도 아니고.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이 게임의 정체입니다. 이들은 게임을 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헛소리죠. 그들이 말하는 공정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비판하려고 했지만 이건 역시 다음의 질문에 의해서 상쇄됩니다. 프런트맨이 힘주어서 말했던 공정함과 그 속에 담긴 그 공허함이 모두 시즌2를 위한 의도적인 대사였다면 하는 질문입니다. 게임은 끝나고 일남은 죽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에서 일남은 자신의 패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길에 쓰러진 행인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일남의 믿음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남의 세상을 향한 염세적인 시선은 기훈의 믿음으로 사라지지만 일남은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겼다고 믿었을 겁니다. 문제는 일남이 말한 재미입니다. 만약 일남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아무런 재미없는 생활에 자극을 찾고자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다면 일남이라는 인물은 갱생조차 불가능한 쓰레기 악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처음부터 그 악마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악마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순진하게 따라온 관객의 뒤통수를 내리쳤다는 말인데 공정하지 못한 트릭입니다. 공정하다고 말은 하지만 불공정으로 점철된 오징어 게임처럼요. 결국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456억을 번 기훈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을 초월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따라다니던 빚쟁이들은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작은 것들은 이 작품에서는 무시해야 합니다. 영화적 허용도 너무 많고 따지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일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호가 29번으로 변장하고 잠입하는 장면부터 이 드라마는 막장이죠. 너무나 쉽게 헤드라이트를 킨 차로 시골길을 달려서 미행하는데 들키지 않는 장면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는 29번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식의 전개는 어안이 벙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기훈은 비행기에 타는 걸 거부합니다. 그렇게 시즌2를 예고하면서 드라마가 마무리되죠.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이정재 역시 대단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박혜수 역시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 드라마가 나름대로 다양한 고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갇혀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수염이 자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꾀죄죄한, 특히 머리카락이 점점 기름져서 떡처럼 되는 과정을 잘 묘사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청담동 미용실 풀 세팅 같은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이 드라마는 하나의 질문에 끝까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뭘 전달하려고 한 거였죠? 그토록 많은 죽음과 그토록 많은 인물들의 욕망을 화르륵 불태워놓고 어떤 것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함, 인간의 본질, 욕망의 본질, 아니면 바람직한 삶의 형태? 무엇이든 이 작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게임들은 전부 어디서 본 듯했고 그 본 듯한 게임들로 제대로 된 긴장이나 처절함을 그려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은 심파대로 쑤셔놓고 이야기는 느슨하게 펼쳐집니다. 기독교의 목사들을 죄다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부 다 노골적으로 풀어내면서 정작 마무리는 싱겁습니다. 그 싱거움이야말로 이 작품을 혹평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비판의 요소일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배틀로얄 장르는 일단 기본적인 재미는 깔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동안 일본에서 충분히 만들어온 도박 게임, 배틀로얄 장르의 클리셰를 전부 가져와서 덕지덕지 도배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걸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색한 대사들도 안타까웠습니다. 덕분에 연기력이 되는 배우들도 어색한 대사, 거의 문어체에 가까운 대사를 치느라 캐릭터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상황에 따른 연기 지도도 어색합니다. 바로 옆에서 권총으로 사람 머리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놀라기는커녕 태어난 얼굴로 자기 사연 이야기하다가 모히또에서 몰디브 같은 드립이나 치고 있는 걸 보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사회 비판이라기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가 우선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사회에 쓰레기들을 모아두었다지만 지나치게 짐승처럼 묘사되는 특정 인물들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영리한 인물들을 위해 다른 인물들은 모조리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진행이며 캐릭터들의 역할 분배나 설정이 따로 노는 각본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절이라는 비판은 도무지 피해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본만 조금 괜찮았어도 오징어 게임은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이 각본엔 아예 답이 없어요. 10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써놓고 하나도 손보지 않은 것 같은 촌스러움이 압권입니다. 고어도 기대에는 못 미치고 나오는 게임들의 설정도 헐겁고 전반적인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게 이 작품의 문제점입니다. 캐릭터 변화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이들을 희생시킨 상우가 주인공 기운이 흔들릴 때 자기 목을 찌르는 결말은 정말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드라마는 인간의 악의를, 생을 향한 집착을, 그리고 탐욕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밋밋한 드라마가 나오게 된 겁니다. 졸작이라 몰아세우기에는 특유의 재미도 몇 가지 게임들이 지닌 가치도 있습니다. 일본 작품들을 적당히 잘 베껴서 마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도 괜찮았고요. 다만 저는 이 작품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라고 추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베껴서 이미 다 본 작품이나 다를 바 없는데 굳이 시간 내서 이걸 또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처럼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세트, 스케일이나 배우들의 면면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드라마는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회 비판이라기에는 그 깊이가 얕고 공정이니 평등을 입에 담는 건 거의 언어 도단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상호가 아쉬웠어요. 기운이 다가올 때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서 그 손을 휙 잡아치고 칼로 어디든 찔러야 했어요.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약해져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순간에도 남은 칼로 상우에게 상처를 입혀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대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고 이빨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짐승들의 데스매치 아닌가요? 이 작품은 물음니다. 그 물음이 이 작품 최대의 실수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다음으로 리뷰할 작품은 넷플릭스 드라마 DP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